며느리가 안사돈하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죽은 내 아들 집 거실에서요. 문이 열려 있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떠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부터 먼저 아파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갈 수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다쳐도 가슴이 찢어지던 그 아이를 내가 먼저 보내고 살아야 하는 이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혼자 있을까 봐 반찬을 만들어 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국물도 따로 담고 나물도 무쳐서요. 그런데 거실에 둘이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는 걸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서류를 급히 감추는 거예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내 아들 장례식 때 울던 그 사람이 낫나 싶을 정도로요. 안사도는 슬쩍 일어나더니 인사도 없이 나가버리고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보였어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죠. 며느리가 왜 자꾸 제게 요양원이 좋다고 했는지를요. 엄마, 거기 가시면 편하세요. 친구들도 많고요. 그 말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나를 떼어놓고 아들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요양원 가면 우리 아들 아파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평생 잘 모시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들 명의로 된 건 하나도 못 건드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들고 간 반찬통을 현관에 놓고 나오면서 제 자신한테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생 모은 것 절대로 저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제가 상속인이라는 걸 확인받고 필요한 서류 다 챙겼어요.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지킬 겁니다. 내 아들이 땀 흘려 모은 것, 그 아이의 엄마인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그게 살아남은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니까요. 제시도 K 따옴표 넣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써줘. 며느리가 안사돈하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 아들 집 거실에서요. 문이 열려 있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떠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부터 먼저 아파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갈 수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다쳐도 가슴이 찢어지던 그 아이를 내가 먼저 보내고 살아야 하는 이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혼자 있을까 봐 반찬을 만들어 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국물도 따로 담고 나물도 무쳐서요. 그런데
거실에 둘이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는 걸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서류를 급히 감추는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왜 오셨냐고 물어보는데 내 아들 장례식 때 울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안사도는 슬쩍 일어나더니 인사도 없이 나가버리고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보였어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죠. 며느리가 왜 자꾸 제게 요양원이 좋다고 했는지를요. 거기 가시면 편하시다고, 친구들도 많다고 했던 그 말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나를 떼어놓고 아들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요양원 가면 우리 아들 아파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그렇게 물었죠.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평생 잘 모시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들 명의로 된 건 하나도 못 건드린다고,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들고 간 반찬통을 현관에 놓고 나오면서 제 자신한테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생 모은 것 절대로 저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제가 상속인이라는 걸 확인받고 필요한 서류 다 챙겼어요.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지킬 겁니다. 내 아들이 땀 흘려 모은 것, 그 아이의 엄마인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그게 살아남은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니까요. 제시도 K9 천자로 써줘. 며느리가 안사돈하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 아들 집 거실에서요. 문이 열려 있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부터 먼저 아파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도, 새소리가 들려와도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갈 수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다쳐도 가슴이 찢어지던 그 아이를 내가 먼저 보내고 살아야 하는 이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어렸을 때 열이 나서 끙끙대던 모습, 학교 입학식 날새 가방 메고 신나하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제 손 꼭 잡고 고맙다고 하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요. 결혼할 때 행복하게 웃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요. 그 아이가 제 품에서 자라서 제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고 제 등에서 잠들던 그 시절이 다 꿈만 같아요. 장례식 날 며느리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관 앞에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저도 정신이 없었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서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도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 같이 힘내자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주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밥은 드셨냐고.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냐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는 전화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요양원인데 시설이 정말 좋대요. 그러면서 자꾸 권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실까봐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리시라고 그러는 줄 알았죠. 그래도 며느리가 혼자 있을까 봐 반찬을 만들어 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국물도 따로 담고 나물도 무쳐서요. 시금치 나물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참기름 넉넉히 두르고 들깨가루 살짝 넣어서 무치면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곤 했어요. 고사리 나물도 아들 생각하며 조물조물 무쳤어요. 이제는 아들이 먹을 수 없지만 며느리라도 먹으면 아들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봤어요. 시장에 가서 싱싱한 채소를 골라 담고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 재료들을 하나하나 샀어요. 집에 와서는 정성껏 다듬고 씻고 볶았어요.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를 오래 우려내고 된장도 직접 만든 걸로 풀었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해주던 그 맛 그대로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덜 아프거든요. 반찬통에 하나하나 담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아들한테 줄 수 없다는 게, 아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앞에서 울면 며느리도 슬플 테니까요. 그렇게 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살던 집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거든요. 아들 냄새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고, 아들이 쓰던 물건들을 보면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살던 이 공간, 아들이 매일 드나들던 이 복도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현관 앞에 섰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항상 문을 꼭꼭 잠그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은 문이 열려 있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거실이 보이는데 거기 며느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남자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안사돈이었어요. 며느리 아버지요. 두 사람이 탁자에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는 걸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서류를 급히 감추는 거예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안사돈도 당황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요. 그 말투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왜 오셨냐니요. 내 아들 집인데. 며느리 보러 왔는데 왜 오셨냐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내 아들 장례식 때 울던 그 사람이 낫나 싶을 정도였어요. 안사도는 슬쩍 일어나더니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속삭이고는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들고 온 반찬통이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그러면서도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보였어요. 안사돈이 급히 가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허리를 굽혀서 그걸 집어 들었어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신청인은 며느리였고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며느리를 쳐다봤더니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죠. 며느리가 왜 자꾸 제게 요양원이 좋다고 했는지를요. 거기 가시면 편하시다고, 친구들도 많다고, 시설이 좋다고 했던 그 말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나를 떼어놓고 아들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외로워하는 며느리를 위로해 주려고 했던 제가, 반찬 만들어서 찾아왔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왜 내 이름으로 요양원 신청서를 작성했냐고요.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변명도 안 했어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 놓인 다른 서류들도 보였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아들 아파트 서류였어요. 그리고 은행 통장 사본들도 있었어요. 아들 명의로 된 예금 통장들이요. 며느리와 안사돈이 뭘 하려고 했는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내가 요양원 가면 우리 아들 재산 다 내 거 하려고 했지. 그렇게 물었죠. 며느리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도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그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이 부동산 서류는 뭐냐고. 은행 통장은 왜 여기 있냐고요.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냥 정리하려고 꺼내본 거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는지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울면 약해 보이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며느리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에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서 일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고 저축을 했어요. 다 며느리, 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힘들면 시어머니한테 말해야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하려고 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안사도는 왜 온 거냐고요.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요양원 가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받으려고 온 거 아니냐고요. 며느리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며느리와 직계 존속인 저 둘이 공동 상속인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재산을 다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들 명의로 된 건 하나도 못 건드린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안 된다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법적으로 저도 상속인이에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지지 않았어요. 그래, 법적으로는 내가 상속인이 맞아. 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특히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어. 그걸 내가 모를 리 없잖아.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거잖아. 며느리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차피 제 것도 반은 되는데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따지듯이 말했어요.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때 평생 잘 모시겠다고 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장례식 때 그렇게 울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천천히 일어섰어요. 들고 온 반찬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에요. 정성껏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걸 줄 수가 없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요양원 안 가. 그리고 우리 아들 재산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그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힘들게 모은 거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아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그 재산을 저는 지켜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속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서요. 법무사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한다고요. 법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며느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처분할 수 없다고요. 특히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며느리가 법적으로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재산을 나누게 될 거라고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법대로 하면 되니까요. 다만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고 했던 것,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주셨어요. 제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며느리가 연락 오더라도 함부로 서류에 도장 찍지 말라고요. 꼭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한 후에 하라고요.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어머니,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얘기 좀 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에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 하고 불렀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며느리는 몇 번 더 왔어요. 문자도 계속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한 달쯤 지나서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며느리가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재판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공동 상속인이니까 재산을 나누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고 했던 것,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들을 입증하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며느리 집에서 본 서류들, 요양원 입소 신청서 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제 진술서도 작성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속이려고 했는지
안사돈과 함께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는지 자세히 적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제 주장을 펼쳤어요. 제가 왜 며느리를 믿을 수 없는지, 왜 재산을 지켜야 하는지요.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어요. 결국 판결이 나왔어요. 재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되 며느리가 저를 기망하려고 했던 행위는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완전히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잘못이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이제 제가 지킬 겁니다. 내 아들이 땀 흘려 모은 것, 제 몫으로 받은 그 재산을 그 아이의 엄마인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 쓸 거예요. 아들이 좋아하던 일에, 아들이 돕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요. 며느리한테는 이제 아무 미련이 없어요. 한때는 딸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남이에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아들의 엄마인 저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밤마다 아들 사진을 보면서 말해요. 아들아, 엄마가 지켰어. 내가 힘들게 모은 거 엄마가 지켜냈어.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게 살아남은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니까요.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